그 처녀를 내어주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사내의 고함이 장터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에 든 집신 꾸러미가 힘없이 흔들렸지요. 매질 소리는 마치 장작을 패는 소리처럼 무심했고 처녀는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구경만 했어요. 누군가는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거지년이 뭘 잘못했겠지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그리고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시겠습니까? 그 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조용히, 더 길게 이어질 힘이 생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들판과 산이 맞닿은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 고을은 한양에서 사흘 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이었지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바깥 소식은 늘 한 발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날만 되면 먼 산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곡식과 나무를 펼쳐놓고 흥정하곤 했지요. 저는 그 고을에서 김씨 큰댁의 머슴살이를 하던 사내였지요. 이름은 복만이라 했습니다. 복이 가득하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놓고 저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더뎠고 일을 시키면 한 번에 못 알아듣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만아, 이리 와서 이거 들어라. 네, 뭐려? 아이고, 이 바보야. 저거, 저기 있는 거.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한 박자 늦었고 사람들은 그런 저를 답답해했지요. 사실 저는 어릴 적 큰 화를 겪었습니다. 7살 되던 해 겨울,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이틀 뒤에 눈을 감으셨지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먼 고을에 작은아버지가 계셨지만 그 집도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저를 맡아줄 형편이 안 되었지요. 결국 저는 7살 어린 나이에 길에 나앉았습니다. 굶었습니다. 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돌아오는 건 발길질이거나 욕설이었습니다. 꺼져, 거지 새끼야. 여기 오지 마. 재수 없어. 어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을 더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요. 그렇게 2해를 떠돌았습니다. 겨우 9살이 되던 해 김씨 큰댁 주인어른이 저를 주워 주셨습니다. 이놈, 밥은 먹었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었거든요. 주인어른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밥은 주마. 그날부터 저는 김씨 큰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굶고 떠돌던 시절 저는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머리를 맞고 등을 맞고 얼굴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어떤 사내에게 머리를 돌로 맞은 적도 있었지요. 그때부터 말이 느려졌다고들 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입으로 나오는 게 한 박자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도 시간이 걸렸지요. 의원에게 보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때 머리를 다친 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제 속을 들여다봐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편한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바보라고요.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일했고 추워도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멍청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조와 보리를 한 대라도 아껴두었다가 장날마다 조금씩 팔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도 아까워 입에 안 댔고 헌옷은 기어 입었습니다. 신발이 다르면 지프로 엮어 신었고 이불이 얇아 추우면 볏짚을 깔고 잤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품삯을 받으면 장날에 다 써버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조그만 밭대기라도 얻어서 제 땅에서 제 곡식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장가도 가고 싶었지요. 바보 머슴에게는 그 정도 꿈도 과한 꿈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모으니 제 품속에는 은전이 아니라도 딱 5냥이 되었습니다. 5냥, 요즘 돈으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머슴에게 5냥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밭 한 떼기를 살 수는 없어도 소 한 마리 살 수는 있는 돈이었지요. 그 5냥은 제가 세상에 기대지 않고 만든 첫 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품속 깊이 넣어 다녔습니다. 잘 때도 품에 안고 잤지요. 누가 훔쳐갈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느 봄 장날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피고 들에 냉이가 올라오던 때였지요. 주인어른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복만아, 읍내 장터에 가서 소금이랑 바늘쌈을 사 오너라. 네, 주인어른.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는 20리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때 도착하고 물건을 사고 돌아오면 해가 질 무렵이었지요. 장터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닭이 꽥꽥거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지요. 저는 그 소리가 조금 겁났지만 심부름은 심부름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를 찾아 소금을 사고 바늘 장수를 찾아 바늘쌈을 샀습니다. 거스름을 꼼꼼히 셈하고 품속을 꼭 움켜쥔 채 돌아서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끝 주막 골목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쓸모없는 것, 거지 주제에 빚을 갚겠다고 큰 소리를 쳐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무심결에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 틈 사이로 보니 누군가가 어린 처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때가 찌들어 있었지요.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묻어 있었지요. 그리고 손목에는 줄에 쓸린 것처럼 붉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묶여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사내가 또 처녀를 때렸습니다. 퍽! 처녀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아무 소리도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어릴 적 맞아도 울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울면 더 맞았거든요. 울면 더 사람들 눈이 붙었거든요. 저것 봐. 거지 새끼가 운다며 더 구경하고 더 웃고 더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도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처녀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사내는 장터에서 돈놀이를 하는 장사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장사라 불렀지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눈이 작고 입이 비뚤어져 있었지요.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최장사는 사람들 앞에서 처녀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 년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치려 했어. 갚을 돈 없으면 내 집 종으로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처녀가 빚이라니. 뭘 빌렸대? 그냥 종살이 하면 되지 뭘 버텨. 거지년이 뭘 잘못했겠지. 저는 그 말들이 귀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처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때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구경만 했지요.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낀 것이 보였습니다. 밖에서 버틴 흔적이었지요. 풀뿌리를 캐먹고 땅을 파서 자고 그렇게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최 장사가 처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야, 고개 들어. 사람들한테 내 꼴 좀 보여줘. 처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젊었습니다. 20이 안 되어 보였지요. 얼굴은 야위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슬프고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꺾이지 않은 빛이 있었지요. 최 장사가 처녀를 또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최 장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원래 말이 느린데 긴장하니까 더 안 나왔습니다. 저기, 말을 해. 이 바보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바보가 뭘 안다고 저러나. 가만 있어. 바보야.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처녀 빚이 얼마입니까? 최 장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왜 궁금해? 그냥 궁금해서요. 5냥이다. 5냥. 내가 갚을 거야? 5냥. 제 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품속을 만졌습니다. 5냥이 거기 있었지요. 이 돈이면 언젠가 밭대기를 살 수 있어. 장가도 갈 수 있어. 바보 머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처녀가 또 받는 게 보였습니다. 퍽. 처녀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5냥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5냥이요. 최 장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처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장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지요. 최 장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거친 삼배옷, 집신, 햇볕에 그을린 얼굴. 어디서 봐도 머슴이었습니다. 내가 머슴이 거지 처녀를 왜? 저는 대답을 길게 못했습니다. 말이 느리니까요. 대신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맞는 건 사람이 살 일이 아닙니다. 최 장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바보가 사람 구원하겠다고?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바보가 거지 처녀를 산다. 미쳤다. 미쳤어. 5냥 날리는구나. 저 바보, 여자가 뭔지도 모르겠다. 저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귀가 빨개지고 목이 뻣뻣해졌지요. 하지만 처녀가 다시 발길질 당하는 것보단 제 얼굴이 뜨거운 게 나았습니다. 최 장사는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1냥, 2냥, 3냥, 4냥, 5냥. 딱 맞네. 최 장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져가. 쓸모없는 것. 밥값도 안 나올 거다. 최 장사는 처녀를 묶고 있던 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제 앞으로 밀쳤지요. 처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처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처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물음표.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샀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그런 눈을 했거든요. 누군가 밥을 줄 때 그게 진짜 선의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웠던 그 눈빛. 저는 처녀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게 잡지도 않았습니다. 부축할 정도로만. 가시지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등 뒤로 멀어졌지요. 장터 밖에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처녀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봐야 의미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처녀는 아직 저를 믿지 못하고 저도 아직 믿음을 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처녀가 거의 들릴 듯 말 듯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을 처음 보는 처녀에게 다 썼습니다. 미친 짓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해 보여서요.
그 말이 끝나자 처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맺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보이기 싫었던 것 같았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녀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그날 우리는 장터를 빠져나와 제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삶을 구하는 일이 될 줄은요. 고을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산 아래 빈 움막에서 보냈습니다. 사냥꾼들이 쉬어가던 곳인지 낡은 솥과 장작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불을 피우고 품속에 남아있던 마른 떡을 꺼냈습니다. 주인어른 심부름으로 받은 거스름에서 산 떡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먹으려고 산 건데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처녀는 떡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떡을 손에 든 채 저를 쳐다봤지요. 왜 안 드세요? 나리께서 먼저 드셔야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배 안 고파요.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지요. 하지만 처녀가 더 굶은 게 뻔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야위었으니까요.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왜 이러는지. 그냥 처녀가 맞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길을 걸었습니다. 처녀는 걸음을 제대로 못 옮겼습니다. 맞은 자리가 많아 옷자락이 스치기만 해도 얼굴이 찡그려졌지요. 발바닥도 갈라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아파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꾸 멈춰서서 쉬게 했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요. 괜찮습니다. 나리. 아니요. 쉬어야 해요. 저는 마른 나뭇가지에 기대게 하고 우물가에서 물을 떠 주었습니다. 계곡에서 물을 퍼서 나무짚에 담아다 주기도 했지요. 처녀는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세상에서 구해준다는 말이 결국 다른 덫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친절한 척하다가 나중에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처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말로 뭘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묵묵히 앞서 걸었습니다. 처녀가 쉬고 싶을 때 쉬게 하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떠주고 배고파 보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걸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제 거처는 큰 댁 뒤편의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움막이라고 하기도 민망했지요. 흙벽이 갈라져 바람이 새고 지붕이 볏짚이 듬성듬성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지요. 처녀는 그 움막을 보자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기방도 아니고 종집도 아닌 어중간하게 가난한 곳.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좁고 허름하지만 처녀는 아무 말 없이 움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금이 간 솥 하나, 물동이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저는 움막 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낡은 이불을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깔았지요. 그리고 처녀에게 안쪽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처녀가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디서 주무십니까? 저는 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밖이 편합니다. 사실 편하진 않았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면 춥고 이슬이 내리면 젖었지요. 다만 저는 처녀가 아직 저를 믿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한 방에서 자는 게 얼마나 무서울지도 알았고요. 그러니 가까이 가는 게 무례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볏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요. 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녀는 처음으로 매가 없는 잠을 잤습니다. 중간중간 흠칫 깨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래도 다시 누웠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지요. 가끔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숨 쉬고, 뒤척이고, 꿈을 꾸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처녀, 이제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5냥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복만이가 장에서 거지 처녀를 데려왔대. 돈 주고 샀다더라. 5냥이나 줬다는구나. 바보가 또 바보짓 했지.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뭘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요. 특히 우물가에서 일이 컸습니다. 아침에 처녀가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조심조심 다가갔지요. 그때 동네 아낙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거기서. 처녀가 멈춰 섰습니다. 아낙이 다가와 처녀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거지년이 우물에 손대면 물이 더럽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입에 붙은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기르러 간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처녀는 거지였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그런 대우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요. 죄가 없는데도 죄송하다고 말해야 살아남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때리지 마세요. 맞으면서 빌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빌었습니다. 그래야 덜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처녀의 죄송합니다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우물 대신 산 너머 샘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왕복 1시즌이 넘게 걸렸지요. 물동이가 무거웠고 산길이 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기엔 침 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녀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리,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물이 더 맑습니다. 그 말은 반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물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쪽에서 더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오래 바라봤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녀는 움막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최대한 안에 있었지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처녀는 움막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금이 간 솥을 닦았지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밥을 지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돌아와 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누가? 제가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밥은 맛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지은 밥보다 훨씬요. 물 조절이 딱 맞았고 쌀이 살아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처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살짝. 그 웃음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큰댁 안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마님이 아끼던 비단옷이 찢어진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걸 찢었어? 하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서로 남 탓을 하고 마님은 노발대발했지요. 그 옷은 마님이 시집올 때 가져온 옷이었습니다. 값도 비쌌지만 그보다 의미가 있는 옷이었지요. 마님이 그토록 아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단은 아무나 다루지 못했으니까요. 잘못 건드리면 더 망가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큰댁에서 비단옷이 찢어졌대요. 마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처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바느질을 조금 압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배웠습니다. 비단도 해본 적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녀가 큰댁에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처녀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녀를 데리고 큰 댁에 갔습니다. 마님 앞에 서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처녀가 뭘 한다고. 바보 머슴이 데려온 년이잖아. 마님도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바느질을 한다고? 처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바느질을 조금 압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가 무슨 바느질이야. 하인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옷이 아까웠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고 결국 내주었습니다. 해봐. 망치면 내가 책임져. 처녀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녀는 촛불 아래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처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잡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꿰매는 숨이 일정했고 실을 당기는 힘도 정확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찾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지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처녀가 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봤습니다. 찢어진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예요? 어디가 찢어진 거예요? 처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여기에요. 처녀가 가리킨 곳을 봤지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실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에게 옷을 가져갔습니다. 마님은 옷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지? 찢어진 데가 어디지? 마님이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한 거냐? 처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마님. 마님은 한참을 옷을 보다가 처음으로 처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느냐?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더 숙였지요. 마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처녀에게 밥 한 그릇 내줘라. 그날 처녀는 처음으로 큰 댁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처녀를 거지라고 불렀지만 말끝에 쓸모가 붙었습니다. 거지라도 손재주는 있네. 옷 고치는 솜씨가 좋더라. 마님 옷을 고쳤다면서? 저는 그걸 보며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만 더 쉽게 닫히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밤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저녁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밤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문풍지가 달달 떨리고 움막 지붕의 볏짚이 날아갈 것 같았지요. 저는 문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볏짚을 깔고 누웠지만 바람이 차서 잠이 잘 오지 않았지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2명, 3명, 아니 4명은 되어 보였지요. 복만이 있느냐? 그 목소리는 장터에서 들었던 최 장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구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처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멈추고 있는 것 같았지요. 처녀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겁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최 장사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사내 셋이 있었지요. 한 명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밧줄을 들고 있었지요. 최 장사는 움막을 흘겨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거지끼리 어울리니 딱 좋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 장사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거짓 연 팔아 넘긴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년이 숨겨둔 걸 찾아야겠어서 왔다. 숨겨둔 것이 아뇨? 최 장사가 처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년이 원래 그냥 거지가 아니야. 몰락한 양반집 딸이라더군. 숨겨둔 패물이 있다고 들었다. 옷비녀인가 뭔가. 그걸 내게 내놔야 끝난다. 저는 처녀를 돌아봤습니다. 처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을 꽉 쥐고 있었지요.
그 표정만 봐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최 장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디 숨겼는지 뱉어. 안 그러면 너도 그 년도 오늘 못 살아. 사내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장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안 된다고? 내가 뭔데? 그냥 안 됩니다. 5냥 받으셨잖습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5냥, 그건 그년 몸값이고, 폐물은 따로야. 어딨는지 대라고. 사내 하나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닿았지요.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복만이 날이. 처녀가 달려나왔습니다. 사내들이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처녀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이 힘이 셌으니까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사내가 제 등을 밟았습니다. 꼼짝 마, 바보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끼면 다친다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바보라서 저런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구경이었지요. 저는 흙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녀가 사내들에게 끌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또렷하게. 그 처녀는 제 식구입니다. 최 장사가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그 처녀는 제 식구입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이고 제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최 장사가 비웃었습니다. 식구, 내가 거지년을 식구로 둔다고? 바보 머슴 주제에? 바보라도 식구는 지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등을 밟고 있던 사내가 짜증을 내며 더 세게 밟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놔주세요. 그 사람 놔주세요. 사내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게냐. 큰댁 주인어른 김서방님이었습니다. 김서방님은 마을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고 관아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지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김서방님이 다가오자 최 장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김서방님이 최 장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밤중에 남의 마을에 와서 행패냐? 최 장사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양반님. 저 년이 제 물건을 훔쳐서. 물건? 무슨 물건? 옷비녀입니다. 저 년이 숨기고 있는데. 김서방님이 처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느냐?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님이 최 장사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 여자가 내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 말이다. 최 장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증거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 사람을 끌고 가려 하면 그건 강도다. 관아에 고하면 내 목이 위험할 것이다. 최 장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여긴 내 집안 머슴 사는 곳이다. 함부로 행패 부리면 관아에 고하겠다. 최 장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쩌지 못했지요. 양반에게 찍히면 장사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최 장사가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내들이 처녀를 놓았지요. 최 장사는 떠나기 전 처녀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라.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라. 사내들이 물러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 김서방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만아, 네, 주인어른. 내가 바보라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바보가 아니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바보라는 말만 들었지 마음을 말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주인어른. 고마워할 것 없다. 다만 앞으로 조심해라. 저 최 장사란 놈 악질이다. 쉽게 포기 안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김서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막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은 안에서 주무세요. 제가 밖에서 지킬게요.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다치셨잖습니까? 입술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터져 아팠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제가 떠나면 나리께서 편하실 텐데요. 저는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나리께서 맞으시고 위험에 처하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왜 괜찮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고 사는 건 사람이 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맞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처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여기 있으세요. 제가 지킬게요. 처녀는 그제야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울 수 있게 되었구나. 맞을 때도 울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울 수 있게 되었구나. 울음이 잦아든 뒤 처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느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비였고 어머니는 양가집 교수였지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이었다고요?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글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약초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왜 집안이 망했습니다. 처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친구가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빚이 아버지에게 넘어왔고 집과 땅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간병하시다 지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4살의 고아가 되었지요. 처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에게 맡겨졌지만 그 집도 가난했습니다. 저를 짐으로 여겼지요. 결국 저를 팔려고 했습니다. 팔려고요? 네. 기방에요. 저를 기방에 팔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밤에 몰래 빠져나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처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최 장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망치다 지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밥을 주며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요. 하지만 그게 빚이 되었습니다. 밥값, 잠자리값, 모든 게 빚이 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저는 그렇게 빚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리고 이거. 처녀가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옥비녀였습니다. 작고 맑은 옥으로 만든 비녀.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유품입니다. 집안이 망할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은 지켜라. 내 몸에서 떼지 말아라고 하셨지요. 처녀가 옥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최 장사가 노리는 게 이겁니다. 이 비녀가 값어치 있다는 걸 알아챈 거지요. 몇 번이나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죽어도 안 줬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이니까요. 저는 그 옥비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비녀였지만 처녀에게는 세상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비녀 끝까지 지키세요. 제가 도울게요. 처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처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큰 댁에 큰일이 났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열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김서방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0살 된 어린 아이였지요.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이 점점 올라갔지요. 사흘이 지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마님이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약을 지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도련님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덥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김서방님도 얼굴이 초췌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이 위험하다더라. 의원도 손을 놨대. 불쌍해라. 외아들인데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서방님은 저에게 잘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때 처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날이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도련님을요. 저 약초를 조금 압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바느질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요?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약초에 밝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아픈 것도 고쳐주시곤 했지요. 저도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녀가 큰 댁에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이 위험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큰 댁에 가니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마님은 눈이 퉁퉁 붓고 김서방님은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이 처녀가 약초를 안다고 합니다.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서방님이 처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약초를 안다고? 네, 어른, 조금 압니다. 마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처녀가 무슨 약초야. 의원도 못 고치는 걸. 하지만 김서방님은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한번 보거라. 처녀가 도련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처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어른. 도련님은 겉감기 열이 아닙니다. 뭐라고? 속에 찬 기운이 맺혀 열이 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이지만 속은 차가운 거지요. 그래서 보통 감기약이 안 듣는 겁니다. 의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지 처녀가 감히 진단을?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산에 나는 약초가 필요합니다. 인동덩굴과 족두리풀 그리고 더덕 뿌리를 다려 드리면 열이 내릴 것입니다. 마님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걸로 낫는다는 거냐? 처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김서방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약초는 어디서 구하면 되느냐? 산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캐겠습니다. 저는 처녀와 함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계곡을 건넜지요. 그런데 처녀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약초를 찾았습니다. 여기 인동덩굴이 있습니다. 저기 족두리풀이요. 더덕은 이쪽에 많습니다. 마치 그 산이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처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풀뿌리 캐먹고 약초해서 팔고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고생 많으셨네요.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약초를 캐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처녀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불을 지키고 시간을 재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저는 옆에서 불을 살폈습니다. 장작이 꺼지지 않게, 불이 너무 세지지 않게. 새벽이 되어서야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처녀가 약을 도련님에게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도련님은 약을 삼키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열이 더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나 도련님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마님이 처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울음은 고마움이었고 동시에 미안함이었을 겁니다. 거지라고 무시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김서방님도 처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덕분이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처녀는 황망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른.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처녀를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대놓고 침을 뱉거나 손을 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아픈 아이가 생기면 처녀를 찾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저기 우리 애가 배가 아프다는데 좀 봐줄 수 있겠소? 처녀는 조용히 약초를 캐서 나눠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지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 생각보다 괜찮네. 손재주도 좋고 약초도 알고 바보 머슴이 좋은 사람 데려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처녀가 인정받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읍내에서 제법 잘 사는 박찬봉이 우리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박찬봉은 50줄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기름졌지요. 옷은 비단이었고 하인을 여러 때리고 다녔습니다. 박찬봉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약초도 알고 바느질도 잘하는 처녀가 있다는 소문. 박찬봉은 처녀를 보자마자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저런 재주 있는 처녀가 머슴 움막에 있다니. 박찬봉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데려온 머슴이냐? 네, 그렇습니다. 좋다. 내가 저 처녀를 사겠다. 내 집에 들여 첩으로 삼고 약과 바느질을 시키면 좋겠다. 박찬봉이 은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15냥이다. 너 같은 머슴이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다. 처녀를 내게 넘겨라. 15냥.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5냥 모으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15냥이면 3배. 그 돈이면 저는 품팔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밭도 살 수 있고 겨울에 더는 떨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녀를 바라봤습니다. 처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박찬봉 집에 들어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테니까요.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리? 저는 처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구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박찬봉 댁에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찢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처녀가 떠나는 게 싫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녀가 곁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녀를 묶어둘 권리가 없었습니다. 처녀는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니까요. 처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찬봉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박찬봉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이 날이 곁에 있겠습니다. 박찬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군. 이 바보 머슴 곁에 있겠다고 15냥을 마다하고 처녀가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날이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15냥보다 값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찬봉은 분노하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봐라. 후회하게 될 거다. 박찬봉이 떠난 뒤 처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고맙다니요? 제가 뭘. 저를 놓아주려 하셨잖습니까? 저를 소유하지 않으셨잖습니까? 그게 제일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5냥보다 더 큰 것이 제 손 안에 남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나졸들이 왔습니다. 복만이라는 머슴 있느냐? 네, 저요? 너와 내 집에 있는 처녀 둘 다 관아로 오라. 알고 보니 박찬봉이 고발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머슴이 양반 집안 출신 처녀를 숨겨 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포박당의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처녀도 함께. 관아 마당은 차가웠습니다. 돌바닥이 얼음장 같았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부채를 흔들며 여유로운 표정이었지요. 저는 머슴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거친 삼배옷, 다른 집신. 어디서 봐도 천한 머슴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 머슴이 복만이라는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어찌 데려왔느냐? 증서가 있느냐?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증서가 없었습니다. 5냥을 내밀고 데려온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서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증서는 없습니다. 사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찬봉이 비웃었습니다. 보시오, 사또 나리. 이 머슴이 처녀를 납치해 숨긴 것이오. 양반 집안 딸을 천한 머슴이 제멋대로 데려갔으니 이건 중죄 아니오? 사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증서도 없이 사람을 데려오다니 무슨 속셈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뭐라고? 무슨 소리냐. 저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원래 말이 느린데 긴장하니까 더 안 나왔지요. 박찬봉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보시오. 저 바보가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소. 저런 놈이 양반 집안 딸을 데려갔으니 분명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처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처녀는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옥비녀였습니다. 맑은 옥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몰락한 집안의 마지막 물건이지요. 사또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법 값나가는 물건이로구나. 처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집안이 망했는지, 어떻게 친척에게 팔릴 뻔했는지, 어떻게 도망치다 최장사에게 붙잡혔는지, 어떻게 빚의 노예로 매를 맞으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만이가 5냥으로 자신을 빼냈는지. 이날이는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맞지 않는 삶으로 데려와 주셨습니다. 납치가 아닙니다. 저는 이날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지막에 처녀는 고개를 들고 사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소녀는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선택해 여기 왔습니다. 박찬봉께서 15냥을 제시하셨을 때도 저는 이날이 곁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의지입니다. 사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처녀의 말을 곱씹는 것 같았지요. 박찬봉이 초조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 년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분명 협박받아서 닥쳐라. 사또가 박찬봉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사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만이라 했느냐? 네, 사또 나리. 내가 이 처녀를 산 것이 사실이냐? 네, 5냥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왜 샀느냐? 무슨 목적이 있었느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맞는 게 불쌍해서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맞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보라던데 말은 제대로 하는구나. 저는 말이 느릴 뿐 바보는 아닙니다. 사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바보가 아닌 것 같구나. 사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들어보니 이 머슴이 처녀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로 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봉이 발끈했습니다. 사또 나리, 증서도 없이 어찌. 닥쳐라. 증서가 없어도 증인이 있다. 장터에서 최 장사에게 돈을 준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처녀 스스로가 강요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또가 박찬봉을 노려봤습니다. 박찬봉, 내가 이 처녀를 탐해서 이런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 박찬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소란을 피우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물러가라.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거래로 보아라. 또 한 사람을 구한 공이 있으니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복만이와 처녀 둘 다 돌아가도 좋다. 그 말에 저는 숨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관아를 나오니 하늘이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착해진 건 아닌데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녀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벌을 받았을 거예요. 처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야지요. 하루하루.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요. 함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큰 댁 안채에서 바느질을 맡아 했습니다.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 옷도 고쳐주었지요. 약초도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처녀를 거지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그게 처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처녀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부터 천천히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요. 하늘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늘천. 글을 배우니 제 속이 정리됐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니까 말도 조금 덜 더뎌졌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대놓고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만이가 글을 배웠다더라. 바보가 아니었어. 말이 느렸을 뿐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장사가 빚에 쫓겨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최 장사가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렸대. 인과응보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거지 차림의 최 장사가 우리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밥 좀. 최 장사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초라해져서 주변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지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최 장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처녀를 때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밀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었지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희가 나왔습니다. 연희는 잠깐 최 장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지요. 여기요. 최 장사가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연희를 봤지요. 그 순간 최 장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최 장사가 연희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최 장사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코와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지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올라왔다가도 연희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이미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 장사는 밥을 다 먹고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연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날이 5냥으로 산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 인생도 살렸습니다. 연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살린 거네요. 네, 서로 살렸어요. 저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연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거지 처녀를 산 게 아니라 5냥으로 서로의 삶을 바꾼 거지. 그리고 그 말이 제겐 가장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돈도 신분도 결국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했던 마음만은 남아 오래도록 밤을 지켜주니까요. 저는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말이 느린 사람일 뿐이지요. 그리고 연희는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 뿐이지요. 우리는 서로를 사람으로 대했고 그래서 서로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게 5냥의 가치였습니다. 아니, 5냥보다 훨씬 큰 가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